크리스티안 라kov스키.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는 이름일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38년에 소련에서 있었던 대숙청 때 그 스탈린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체포된 그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이제 이 라kov스키 이 사람이 이제 트로츠키주의 분파에 속해 있었는데 이 트로츠키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 30년대 후반에 스탈린이 일으킨 대숙청에서 총살당했죠. 트로츠키가 로스차일드랑 연관된 건 다들 아실 거예요. 1917년 3월에 이제 트로츠키가 미국 뉴욕에서 러시아로 떠날 때 그 로스차일드 사람이었던 제이콥 쉬프가 자금 지원을 했던 것. 이거 뭐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재밌게도 트로츠키는 자기 자서전에서 프리메이슨이랑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프리메이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 시기였다. 18세기에 프리메이슨은 혁명의 선구자였던 일루미나티의 영향으로 전투적인 계몽 정책을 표현하게 되었다. 프리메이슨은 루이 16세를 처형하는 데 사용된 단두대를 발명한 기우틴 박사를 회원으로 삼았다. 남부독일에서 프리메이슨은 공공연하게 혁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반면 러시아의 예까체리나 여제 궁정에서는 귀족과 관료의 위계질서를 반영하는 가장 무도회였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나 남부독일 아마 바이른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서유럽의 프리메이슨들에 비하면 러시아의 프리메이슨은 온건했다 이런 소리죠. 그런 소리고 한 구절 더 읽어보면 나는 마르크스 경제학을 연구하기 위해 프리메이슨에 관한 연구를 중단했다. 프리메이슨에 대한 연구는 나의 가설에 대한 일종의 시험으로 작용했다. 나는 이것이 나의 지적 발달 전체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그 1975년에 나온 트로츠키의 자서전 My Life의 표지예요. 하드커버는 1930년에 나왔는데 75년에 이제 펭귄북스에서 페이퍼백으로 다시 출간했어요. 이 책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재밌죠? 다시 아까 그 라kov스키로 돌아와서 이 라kov스키는 10월 혁명 후에 볼셰비키 당에 가입했고 레닌이 이제 1919년에 이 라kov스키를 소비에트 우크라이나 인민위원회의 초대 의장으로 임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티안 라kov스키가 1917년부터 1922년까지 진행된 러시아 적백 내전 기간 동안에 이 소비에트 우크라이나 인민위원으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그 볼셰비키 영토를 유지해내죠.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925년에는 프랑스 주재 소련 대사로 임명돼서 프랑스로 가요, 이 사람이. 그래서 1927년 가을에 다시 소환돼서 소련으로 돌아오기까지 프랑스에서 지내고 이제 27년에 소련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30년대 대수청 기간에 체포돼서 이제 루비앙가에서 신문을 받게 되죠. 이 크리스티안 라kov스키를 신문했던 신문가는 스탈린의 가장 영리한 요원 중 한 명이었던 가브리엘로 알려진 가브리엘 꾸스민이었어요. 이 라kov스키는 뭐지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꾸스민이 진행한 신문은 폭력적인 방식 대신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신문에 이제 그 호세 란도프스키 박사 이 사람도 이제 배석했는데 이 란도프스키가 이 신문의 내용을 문서화했어요. 이 란도프스키 박사가 그 신문에 협조적으로 나오도록 라kov스키의 그 와인잔에다가 마약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와인을 마시면서 신문했으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한 거죠. 루비앙가에서는 보통 상당히 폭력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되게 부드럽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신문은 자정에 시작돼가지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한 7시간 정도 이제 진행됐고 프랑스어로 진행됐어요. 프랑스어로. 이 크리스티안 라kov스키가 그 젊은 시절에 프랑스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프랑스 주재 소련 대사로 25년부터 1927년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프랑스어가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신문이 진행됐고 이 신문 내용은 이 벽 뒤에 숨겨놓은 녹음기에 다 녹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했던 꾸스민이 란도프스키 박사한테 이 녹음 내용을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두 부로 문서를 만들어라. 두 부. 한 부는 자기가 갖고 다른 한 부는 이제 스탈린한테 보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란도프스키 박사가 이 두 부 말고 한 부를 더 사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려고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이 란도프스키 박사가 만든 사본이 2차 대전 기간에 독일군을 지원하러 이제 나섰던 자원병 스페인 부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스페인 프랑코가 스페인이 공식적으로 그 독일 바르바로사 정주 오퍼레이션 바르바로사 독일을 침공했던 그러니까 소련을 침공했던 독일 작전에 공식적으로 참전한 건 아니고 자원병 부대를 보냈어요, 스페인에. 어차피 이제 그 스페인의 파시스트 정권인 프랑코도 히틀러랑 좀 지원을 많이 했죠. 게르니카 폭격이나.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신세진 게 있기 때문에 자원병 부대를 이제 러시아에 보냈는데, 이 자원병 부대가 빼제르부르크에 있던 오두막에서 이 문서를 발견해요. 그 오두막에 이제 그 란도프스키 박사, 이 란도프스키가 그 오두막에 죽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문서가 발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발견된 문서가 1949년에 스페인에서 이제 출판이 됐고, 그 후 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어로도 번역이 돼서 레드 심포니란 제목으로 이제 출간이 됐고요.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이 이 레드 심포니에 나오는 라콥스키의 발언 내용인데, 재밌게도 이제 이 레드 심포니, 이 책은 현재도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뭐 구해서 읽어보세요. 이 라콥스키의 신문은 1938년 1월 26일 심야에 이루어졌고, 이 신문에서 이제 라콥스키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신뢰를 얻지만 일부는 생략하는 전술을 구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밝힘으로써 어떤 신뢰는 받지만 그 진실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는 그런 전술을 좀 구사한 걸로 보이고, 이 라콥스키가 이제 마약을 타는 와인을 마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취해서 좀 혀가 풀린 상태로 여러 가지 인상적인 얘기들을 해요. 이제 라콥스키가 했던 얘기들을 좀 그대로 이제 읽어드리면, 돈은 권력의 기초다. 그런 말을 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중앙은행 시스템 덕분에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그런 말을 하면서, 혁명은 로스차일드와 그의 동맹자들이 전체주의적 세계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이 독점 체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독점 체제를 보호하고 확장하려는 시도다. 이런 말을 해요. 한 구절 그대로 읽어드리면, 로스차일드 가문은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 최초의 비밀 공산주의 우두머리였다. 마르크스와 제일 인터내셔널의 최고 수장들은 라이오넬 로스차일드 남작이 지배했는데, 그의 혁명적 초상화는 그의 피조물이기도 한 영국 총리 디즈레일리에 의해 그려졌으며 우리에게 남겨졌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언급한 디즈레일리, 벤자민 디즈레일리,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총리였죠. 1874년부터 1880년까지 영국 총리였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19세기 영국 총리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었고, 라이온 로스차일드랑 친했어요. 이 사람이 코닝스비라고 소설을 썼어요.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소설을 썼는데, 이 코닝스비에 이제 등장한 인물 중에 시도니아라고 있어요. 시도니아. 이 시도니아가 라이오넬 로스차일드를 모델로 만들어진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고, 이 소설에서 코닝스비, 그러니까 영국 수상이었던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쓴 소설에서 시도니아가 이런 말을 해요. 나의 개인적인 허락 없이 영국 정부는 어떠한 재정적 사업도 할 수 없다. 소설에서 시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시도니아가 이제 그 라이오넬 로스차일드를 모델로 만들어진 인물이고, 다시 라콥스키로 돌아가서 이 라콥스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라이오넬 로스차일드의 아들 나다니엘 로스차일드가 이제 그 기독교 정교회 국가인 제정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고 이제 느꼈고, 그래서 자신의 대리인인 제이콥 시프를 통해서 러일 전쟁 때 일본의 자금을 지원했다.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1917년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발생하자 볼셰비키의 자금을 지원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금 지원 과정에서 라콥스키 본인이 이제 스톡홀름에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자금 이체에 직접 관여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 라콥스키는 원래는 이제 트로츠키가 소련의 지도자가 될 예정이었다고 말해요. 트로츠키가. 트로츠키 본인이 이제 유대인이었고, 로스차일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은행가 아브라함 지보토프스키의 이제 딸 나탈리아 쉐도바랑 결혼을 했어요. 트로츠키가. 로스차일드 사람인 은행가 지보토프스키의 딸 나탈리아 쉐도바랑 트로츠키가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일원이 됐다. 이제 이렇게 봐요. 근데 이 레닌이 죽은 후에 레닌 사후에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이제 스탈린이 권력을 잡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트로츠키가 어떤 밀리게 되고 나중에 이제 러시아 밖으로 쫓겨나고 멕시코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암살당하죠. 근데 라콥스키는 스탈린을 이 보나파르트주의자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프랑스 대혁명도 이제 그 프리메이슨이랑 일루미나티가 일으킨 거 아시죠? 근데 그러니까 이 프랑스 대혁명을 이 메이슨을 뒤에서 컨트롤한 금융 세력이 어떤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는데도 영향을 끼쳤는데 얘네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프랑스 대혁명의 혼란기에서 보나파르트가 부상하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부상하면서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의 어떤 권력자로 부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자신이 프리메이슨이었지만 유대 금융자본의 국제주의와는 좀 다르게 어떤 프랑스 제국주의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자신을 프랑스 민족 갈리아인과 동일시하면서 이런 어떤 일루미나티 얘네들이 이제 어떤 추구하는 국제주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그런 국제주의가 아니라 약간 이제 어떤 프랑스 제국주의, 프랑스 민족주의 이런 그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콥스키는 스탈린을 그런 동일한 선상으로 이제 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스탈린을 이런 어떤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처럼 금융가들의 의제에 복무하는 국제공산주의가 아닌 그러니까 러시아 민족주의자로 보고 있다. 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라콥스키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스탈린이 주장했던 일국사회주의는 그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공산주의 혁명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이었고, 이 소련이라는 일국사회주의, 소련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인데, 그러니까 스탈린의 어떤 일국사회주의는 글로벌 금융가들이 추구했던 국제주의랑은 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발언이고, 이 라콥스키의 발언이. 근데 뭐, 이거랑은 별개로, 스탈린도 이제 로스차일드랑 연관이 있었죠. 일단 스탈린 자신이 프리메이슨이었던 걸로 보이고,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든핸드 프리메이슨인 걸로 보이고, 그 재밌게도 스탈린이 청년 시절에 바투미에 있었던 그 로스차일드 정유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의 그 석유 회사에서 스탈린이 직원으로 20대 초반에 일을 했어요. 2008년에 이 영국의 역사학자인 사이먼 몬테피오리가 쓴 젊은 스탈린이라는 책에 이게 내용이 나와요. 이 사이먼 몬테피오리는 유대인이에요. 로스차일드 친척이에요. 로스차일드 친척인데, 이 그 젊은 스탈린, 이 사람이 그 쓴 이 책이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됐어요. 저도 2015년에 이 책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책이 이제 700페이지 좀 넘는데, 이 몬테피오리가 그 그루지아 문서보관소, 이 스탈린의 고향 그루지아인데, 거기에서 막 다 뒤적거려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내요. 그리고 이제 이 몬테피오리 자체가 로스차일드랑 친척이기 때문에, 로스차일드 아카이브에서 또 얻을 수
수 있는 자료도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이 젊은 스탈린의 어린 시절부터 볼셰비키 혁명이 발생하는 1917년까지를 다룬 거예요. 말 그대로 스탈린의 젊은 시절을 다룬 책이에요. 근데 이제 뭐 페이지가 700페이지가 넘으니까 이 스탈린의 젊은 시절을 구구절절 잘 써놨어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1901년에 스탈린이 로스차일드가 소유한 바투미의 정유 공장에서 일했던 게 다 서술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도 그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알았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혹자는 뭐 스탈린의 어머니가 이제 그 러시아의 이 바투미 유전 그쪽에 방문했던 로스차일드 대리인의 아기를 임신했다. 그 아기가 스탈린이다. 그러니까 뭐 스탈린도 로스차일드에 속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나간 주장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스탈린이 20대 초반에 로스차일드의 정유회사에서 일했던 것은 사실이다. 다시 라콥스키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라콥스키는 이제 그 트로츠키를 밀어내고 권력을 차지한 스탈린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국제 금융 세력이 히틀러랑 나치당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콥스키가 그 발언한 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바르부르크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했고 히틀러는 그의 인종에 대해서 캐묻지 않았다. 바르부르크가 이제 유대인 그 금융가예요. 독일에 있었던. 바르부르크는 또한 자신이 누구를 대표하는지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목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었고 히틀러는 전쟁을 의미했다. 나치당은 월스트리트에서 수백만 달러를 받았고 프리메이슨 샤르트를 통해 독일 금융가들로부터 수백만 마르크를 받았다. 돌격대와 친위대의 유지 자금과 선거 자금은 이런 그 월스트리트와 독일 금융가들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조달됐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이제 그 또 라콥스키의 발언을 더 이어가면, 그런데 불행하게도 히틀러는 다루기 힘든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화폐를 제조하는 특권을 스스로 떠맡았으며 물리적 화폐뿐만 아니라 금융화폐도 제조했다. 그는 손대지 않은 화폐 발행기를 인수하여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작동시켰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는가? 만약 그것이 다른 많은 국가들로 전파되고 은행가들의 화폐 통치를 대체하는 방식을 창조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반혁명적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그것을 상상해 보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라콥스키가. 아마도 이건 이제 그 히틀러가 독일의 중앙은행인 라이스방크를 국유화시킨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히틀러는 이제 1937년에 그 제국은행 이사회는 이 제국은행 라이스방크, 이게 이제 그 제3제국 독일의 중앙은행이었는데, 제국은행 이사회는 국가원수에 직접 관할을 받는다라는 규정을 담은 제국은행 신질서법을 발표해요. 이것으로 이제 라이스방크의 독립성은 박탈되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중앙은행이 이사였던 금융가들의 영향력이 박탈되고, 여기서 더 나가서 1939년에 이제 제국은행법을 반포해서 아예 독일 그 중앙은행의 이사회 자체를 해체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제국은행이 정부에 대출하는 대출액은 최고 지도자와 제국 원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런 조항도 넣어서 독일의 화폐 발행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이건 이제 로스차일드한테 큰 위협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히틀러가 했던 그 독일 중앙은행의 국유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라콥스키가 얘기한 거고, 다시 이제 라콥스키로 돌아와서 이 라콥스키의 신문관이었던 꾸즈민이 이제 물어봐요.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라콥스키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는 사망한 2명뿐이다. 한 명은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의 외무장관이었던 발터 라테나우고, 또 한 명은 아까 말했던 라이오넬 로스차일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라테나우랑 이제 로스차일드, 이 두 사람만 확실하게 그들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니까 꾸즈민이 다시 이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 당시의 미국 대통령,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그들 중 한 명이냐 이렇게 묻자, 이제 라콥스키는 그가 그들 중 한 명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종속된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내 생각에 그는 자신의 사명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라콥스키는 이
스탈린에게 그들과 협력할 것을 제안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첫 번째 조건은 그가 트로츠키주의자들에 대한 처형을 중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형식적 공산주의와 실제 공산주의를 나누는 몇 가지 영향권이 확립될 것이다. 계획이 지속되는 동안 한동안 상호 도움을 위한 상호 양보가 있을 것이다.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심지어 매우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스탈린주의가 공식적인 공산주의라는 것을 인정하고 도우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들과 협력해라. 스탈린이 그들과 협력하면 그 협력하는 방법은 트로츠키 주의자들에 대한 처형을 숙청을 중단하는 것. 그러면 서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럽과 미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스탈린주의를 인정할 거다. 도울 거다. 스탈린주의를 인정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2차 대전 기간 동안 미국의 루즈벨트가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처칠은 뭐 마지못해 그런 척 하면서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이 이 라코프스키를 통해서 제안된 글로벌 금융 세력의 어떤 그 협조 요청, 동맹 요청 이런 걸 뭐 받아들였다고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라코프스키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혼합하려는 어떤 그들의 계획을 이제 설명해요. 라코프스키가 말한 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모스크바에는 공산주의가 있고 뉴욕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그것은 명제와 반명제와 같다. 분석해보자. 모스크바는 주관적 관점에서는 공산주의이지만 객관적으로는 국가 자본주의다. 뉴욕은 주관적 관점에서는 자본주의지만 객관적으로는 공산주의다. 종합해보자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혼합될 것이다. 국제 금융에 의해, 글로벌 금융에 의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공산주의의 경우 국가가 기업을 소유하고 은행가들이 국가를 소유한다. 자본주의의 경우 은행가들이 기업을 통제하고 기업이 국가를 통제한다. 서구는 소비에트 러시아와 유사한 정치적, 문화적 독점이 증가하는 독점 자본주의로 나아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상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정반합. 자본주의라는 정과 공산주의라는 반을 통해서 합을 이루겠다. 우파라는 정과 좌파라는 반을 통해서 합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을 보면 이 크리스티안 라코프스키가 얘기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죠. 이것이 더 노골화되면 주류 미디어와 주류 역사학 교과서를 그대로 믿는 가장 순진한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진실과 거짓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 진실을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하나, 둘 수익 창출을 금지당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구독자 12만 명이 넘는 그 스콧님의 이제 인간과 자유 채널도 수익 창출이 금지돼서 이제 광고가 안 붙고 채널 멤버십 회원들도 다 해지되는 일이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제 채널도 이제 이 채널이랑 대피 채널 합쳐서 지난 1년 반 동안 9번 채널 정지를 당했어요. 다행히 이제 올 5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넘게 이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뭐 그것까지는 별개로 이 채널을 통한 수익 창출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러려면 현재 채널에 올려진 영상 중에 상당 부분은 내려야 되고, 신규 영상을 제작할 때도 민감한 것들은 일단 피하고, 또 계속 자기 검열을 해서 스스로 검열을 해서 안전한 수준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수익 창출 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구독자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고, 블로그에 달린 광고를 클릭해 주셔서, 블로그를 통해서 한 달에 4만 원,
많을 경우에는 5만 원 정도, 5만 원 조금 넘게 이 정도로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블로그 광고 눌러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블로그에는 이제 진실과거짓 채널과 동일한 영상들을 올리고 또 이제 유튜브에는 올리기 힘든 영상들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으니까 블로그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블로그 방문해 주셔서 뭐 거기 올려진 영상들도 보시고 광고도 한 번씩 눌러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블로그 주소는 댓글에 링크 걸어둘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전업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고 올해로 이제 11년째 전업 작가로 살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전업으로 글을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전업 작가 되기 전에 4년 동안은 직장 생활 했는데 직장 생활 할 때 버는 돈에 비하면 전업으로 글 써서 버는 돈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고, 일단 이제 고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책 나오면, 뭐, 그리고 이제 강연이나 뭐 세미나 진행, 이런 게 있으면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니까, 뭐 이제 어떤 직장 생활 할 때 버는 거랑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소비를 최소화하고 딱 필요한 곳에만 이제 지출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절약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사는 삶이 뭐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뭐 이제 좋아요. 예.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돈 많이 벌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어떤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일에다가 이제 온전히 쓸 수 있다. 이게 너무 좋고 돈은 좀 없어도 돈 많이 벌 때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워요. 뭐 좀 제가 전업으로 글을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서 일주일에 뭐 2편, 3편씩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직장 생활 하면 이렇게 좀 채널 운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전업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뭐 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글쓰기 하고 뭐 저녁에는 영상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제 시간을 제가 유도리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채널이 진실과 거짓 채널이 제가 유지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코땡땡 하얀 신발 패스 걸었을 때 굉장히 어떤 압박감을 느꼈고 내가 알고 있는 진실들을 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구독자가 늘어서 이제 5천 명을 바라보는 수준까지 이제 왔는데 감사드리고 뭐 아시겠지만 영상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뭐 제가 아까 라콥스키 언급하면서 이제 소개했던 레드 심포니 이런 책은 아예 국내에 이제 출간이 안 됐어요. 이런 자료들을 구하는 데는 이제 비용도 들고 그러나 이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좀 들더라도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이러는데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할 거고 이 일을 이제 지속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이 있다면은 제가 더 많은 정보들을 얻고 영상으로 만들어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정도의 후원들 뭐 3,000원, 4,000원 이 정도의 후원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 후원금들을 모아서 또 귀하게 사용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계좌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3,000원, 4,000원 이 정도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3만 원 이상 3만 원 이상. 저는 3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3만 원 이상을 후원해 주시는 분은 그 후원해 주신 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이제 그분과 줌으로 1대1로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얘기 나누는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이런 것도 생각 중이에요. 줌으로 만나는 거니까 이제 유튜브처럼 어떤 제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한 없이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뭐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고 또 이제 진실 안다는 게 어떤 면에서 힘들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속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모르면 당할 수 있죠. 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어도 아는 게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런 얘기도 좀 저도 듣고 싶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3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분들이랑은 좀 줌으로 만나서 1대1로 대화 나누는 시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3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시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싶으신 분은 댓글이나 제가 제 메일 주소도 그 댓글에다 걸어 놓을게요. 그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이제 요즘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계속해서 오르면서 뭐 3,000원, 4,000원 후원해 주신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분들은 댓글에 제가 링크 걸어놓은 제 블로그 가셔서 거기 달린 광고 눌러주시면 그게 이제 소액이지만 후원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그 말씀드리고 뭐 블로그 광고 누르는 데는 10초도 안 걸려요. 10초. 링크 갖고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광고 누르는 거는 10초도 안 걸리는 일이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돈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돈이 전혀 들지 않고 후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뭐 하루에 450원, 뭐 500원, 많을 경우에는 뭐 1,800원, 2,000, 뭐 700원 이렇게도 수익이 발생해요. 그렇게 이제 그런 블로그 클릭해 주신 분들의 수익을 모으면 뭐 한 달에 4만 원도 되고 많을 경우엔 5만 원도 되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돈으로 제가 지금 전기 요금이랑 인터넷 요금 이런 거 내고 있으니까 그 돈이 영상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이 그 채널에 큰 힘이 된다 말씀드리고 진실과 거짓 채널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